자, 지금부터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와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던 부분이고요. 특히 이 내용은 과거 2018년도에 HSBC에서 나왔던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연구하고 또 각색해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스크 매트릭스에 대한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은 위험이다라고 보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를 보게 되면 다 위험하죠. 뭐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아이에게 다 위협이 될 것 같이 느껴지니까 정말 그때는 조심조심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익숙해져서인지 뭔가 위험이다, 리스크다 라고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은 다 과장되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험이라고 다 똑같은 위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내가 이 위험에 따라서 내가 지를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이슈라는 문제가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됐을 땐 그 이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리스크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크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지적인 위험. 두 번째, 광역적인 위험. 세 번째, 유기적인 위험. 네 번째, 체계적인 위험. 위험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분의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지적 위험과 광역적인 위험, 이 2가지의 요소와 이 유기적인 위험, 체계적인 위험과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여부예요. 만약에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이슈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이슈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내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지, 나의 현재의 소득 아니면 미래의 소득에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판단해 보라는 거죠. 판단을 해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위험인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위험이 아닌 국지적이면서 광역적인 위험 정도에 그쳐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에 있어 가장 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위험의 지속기간이에요.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리스크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 모든 리스크가 그 생명력처럼 얼마의 수명을 갖는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제 어렵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뭐 이런 뉴스 등이 전해진 적이 있어요. 뭐 스페인에 여러 가지 민족적으로 그렇게 그 갈등 요소 등이 많이 있는데 카탈루냐 지역에서 우리는 독립이 필요해 라면서 주장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터키가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어.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 위험에 놓여졌어.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일 난 거죠. 특히 뭐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가 그 외환위기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IMF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우리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나요?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가 온 게 실제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요인이 바로 국지적 위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짧으면 하루짜리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에도 끝날 수 있는 거가 국지적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역적인 위험은 조금 이제 우리가 의식할 만한 문제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헝다 사태도 조금 그런 영향이다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에 대한 것들이 의식되어지는, 그리고 유동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리스크는 우선적으로 이거를 광역적인 위험이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적인 위험은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지속기간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문제에 영향을 주었었던 것이 뭐 위안화 재평가 이슈라던가 뭐 절상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갑자기 테이퍼링 시작한단다, 이런 것들 등장하게 되면 처음에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수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어땠어요, 여러분? 3월 달에 올해 2월 달 미국 채권금리가 갑자기 막 폭등하고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해요? 경제가 좋으니까는 테이퍼링 하는 거야. 당연히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테이퍼링 하고 금리 정상화하는 거가 맞는 거지. 이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바로 광역적 위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그 헝다그룹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유기적인 위험인데요. 유기적인 위험은 가격에 대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재평가를 일으키게 되는 문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유기적인 위험이에요. 그리고 이 유기적인 위험이다라는 것들을 쉽게 느끼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리스크가 등장을 했는데 이 문제가 소비, 생산, 우리로 따지면 수출,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건 유기적 위험이에요. 그리고 유기적 위험이다라고 이게 정의를 내려면 이 유기적 위험은요, 최소 2년짜리입니다. 2년짜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대표적인 예가 됐었던 게 과거에 닷컴 버블 같은 케이스, 경기 침체가 1년 반 정도밖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거품 문제가 발생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여기서 또 하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리스크가 전염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슈로 인해서 뭔가 유기적으로 다른 문제가 양상되느냐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헝다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이 헝다 문제가 로 인해서 채무불이행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의 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블랙록이 가지고 있고 뭐 HSBC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로 우리가 현실화됐다라고 했을 때 블랙록이 망해 이걸로?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그 영향이 두주게 되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유기적 위험보다는 광역적 위험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가 우리의 소비나 생산, 수출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를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헝다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제가 판단하는 거로는 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의 씀씀이가 의식은 하죠. 굵직한 뉴스고 몇백 조의 문제, 부채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슈인 거는 분명한 팩트인 거는 많은데, 중국이 그것 때문에 소비가 갑자기 감소를 할까? 아니면 갑자기 공장이 안 돌아가나? 우리 수출 갑자기 꺾여? 이런 거 없어도 사실은 꺾이고 있었던 중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3개월 정도는 저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지만
2년까지 갈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유기적인 위험에 해당됐었던 거는 닷컴 버블이면서 또 하나 미중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었었던 거죠. 딱 선언하는 순간 아 이거는 최소 1년 이상 가겠구나 라고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는 거죠. 수출에 영향을 주던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이 헝다 문제는 광역적인 위험과 유기적인 위험에 약간의 경계선상에 있고 제가 판단하는 거로는 유기적 위험은 아닌 것 같다. 이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죠? 유기적 위험은 3개월 정도면 수습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헝다 그룹 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문제가 될 거고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사안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더 뭐 분석하고 말 것도 없어요. 최소 2년 이상의 침체. 그냥 무조건 이제 그 글로벌 경제가 레벨 다운 된다.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거고 거시 경제가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기에 해당됐고 뭐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구조적인 침체를 보이던 그런 경우들에 해당되는데 저는 체계적 위험이 복잡하죠. 다 복잡한데 가장 이 체계적 위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실업자. 해결하기 힘든 대규모 실업자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대량의 실업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메릴 린치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들 자기 책상에 있었던 그 상자에다 실었고 가는 뉴스가 매번 나왔었잖아요.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도 어디에다가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건가 상당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체계적 위험에 있었던 거가 분명히 맞죠. 우리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실업자가 최대한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왔었던 거고 그 대신에 자영업자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었던 거잖아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헝다 문제가 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유기적 위험이나 체계적 위험으로 전염성이 강해지거나 광범위한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붕괴되면 가장 곤혹에 빠지게 되는 주체는 누구냐면은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미 팬데믹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미래의 그 소득을 지금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산 시장이 또 붕괴된다? 도대체 그러면 정부는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수습하기 위한 문제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요. 이 사안 등을 여러분들이 다루면서 앞으로도 뭔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여기에 한번 다 대입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우리가 추석 전에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 한 방 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요. 이거 체계적 위험이다. 전쟁 난다고 엄청나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큰일 나. 핵실험한다 그러면은 다 이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 실업자 만드나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3개월 안에 끝나는 국지적 위험이나 광역적 위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을 받을 때는 뭐다?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헝다 이 문제 말고도 나중에 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미국의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던 우리 국내의 어떤 이슈가 등장하든지 간에 리스크 요인이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사안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